보험금만 나오면 끝이야. 그 말이 복도 끝에서 흘러왔을 때 저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깔려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제 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저는 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남편 이재현은 병실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비상구 쪽에 등을 기댄 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평소 그가 업무 통화를 할 때 취하는 자세와 똑같았습니다. 침착하고 익숙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커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끝이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뭐가 끝난다는 걸까? 보험금이 나오면 뭐가 끝난다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업무 관련 보험일 수도 있다고, 재현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분명히 다른 맥락이 있을 거라고. 제 이름은 서윤이, 올해 43입니다. 28배 이재현을 만났고 30에 결혼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쁠 때, 지칠 때, 거짓말을 할 때, 그 미세한 결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끊고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사람이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의 배우처럼 지나치게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야, 커피 뽑았어? 고마워. 나 요즘 체력이 달리나 봐. 그는 제 손에서 종이컵을 가져가며 제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스킨십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미세하게 몸이 굳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 조영자 여사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현도 이틀째 거의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잠깐 눈 뜨셨어. 많이 편안해 보이셨어. 재현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으로는 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놓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끝이야.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해석을 붙이려 해도 심장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고 왜 비상구 뒤에 숨어서 통화를 한 걸까?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제 결혼 13년을 조각조각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계부를 쓰다 흐지부지한 적도 있고 서랍 정리를 미루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목소리 하나가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현 명의의 보험 계약서가 3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건 하나였습니다. 종신보험 하나. 그런데 서랍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가 2장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손보험, 하나는 상해질병 특약이 대폭 강화된 계약서였습니다. 가입일을 봤습니다. 2건 모두 지난해 가을.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수익자란에는 이재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가족이 수익자인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시어머니 조영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보험을 재현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2건이나 추가로 가입해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건강검진 전문 클리닉. 한 달 간격으로 3번. 그런데 재현은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 검진은 매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따로 개인 클리닉을 3번씩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클리닉 이름을 휴대폰에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내과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클리닉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는 것이 무서워서였습니다. 클리닉 대기실에서 저는 접수를 하는 척하며 직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직원은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클리닉 후문 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걸치지 않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직원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차 한 대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현의 차였습니다. 재현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그 남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 건네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1분도 채 안 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 시어머니의 입원, 개인 클리닉 방문, 병원 관계자와의 접촉.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퍼즐이 완성되어 갈수록 위가 뒤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도 안 켰어? 어두운 데서 뭐 해? 그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밝아진 공간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남 어디 다녀왔어요? 재현의 표정이 0.5초 굳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풀렸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래처 미팅 있었는데. 왜? 클리닉 근처에 있었잖아요. 클리닉? 그가 냉장고를 열며 반문했습니다. 무슨 클리닉? 저는 그의 등을 봤습니다.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행주를 조리대에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재현이 돌아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보험 2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부모님 보험 하나 더 들어드리면 안 돼? 수익자가 왜 당신이에요? 내가 아들인데. 그는 다시 냉장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를 끝낸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파야 했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재현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식탁에 서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실손 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저는 이미 직장 단체 보험이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 그날 유독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특약이 다르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보험 하나 더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냐고. 저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직전에 재현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혈압 이상 진단을 받으셨던 때였습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저한테 담담하게 전했었습니다. 지나치게 담담하게. 이제 와서 그 표정을 다시 떠올리면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재현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으로 피곤하다고. 저는 그 말을 배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배려, 걱정, 다정함.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씩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 보험을 들어두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와 선을 닫고 남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없어지는 것. 무릎을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빠르게, 눈물보다 먼저. 배신당한 사람의 서름이 아니라 뭔가를 꼭 쥐어야 할 것 같은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냉장고를 열고 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회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혼자 가도 돼.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도 가려고요. 됐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짧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는 결국 둘 다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력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베개에 등을 기댄 채 저를 보셨습니다. 윤희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잤냐? 괜찮아요, 어머니. 좀 피곤했나 봐요. 걱정들 하지 마라. 내가 이 정도로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재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이 사람 좀 챙겨. 꼴이 말이 아니네. 재현이 짧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복도에서 재현이 앞서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캐고 다니지 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본심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복도 한복판에 서서 그의 등을 봤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손엔 보험 서류 사본과 카드 명세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하얗게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든 건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울어버리는 것, 당장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것, 할 수 있는 것, 기다리는 것, 보이는 것, 기록하는 것.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보험 계약 날짜, 클리닉 방문 횟수, 카드 명세서, 항목, 병원 후문에서 목격한 장면. 감정 없이 사실만. 저도 놀랄 만큼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그 클리닉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목적이 달랐습니다. 접수 데스크가 아니라 주차장 쪽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제 재현과 서류를 주고받던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직함이 뭔지는 몰랐지만 가운을 입지 않는 걸 보면 행정 쪽 직원이거나 원무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건물 외벽에 붙은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인 등록번호, 원장 이름, 개설 연도. 집에 돌아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클리닉 원장 이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진단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캡처했습니다. 약점이라기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사흘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클리닉 앞 편의점에서 마주친 척했습니다. 이재현 씨 아내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자리 잠깐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안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확신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고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그는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재현에게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먼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재현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주말엔 늦잠을 잤습니다. 안심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경계를 낮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증거는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클리닉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도 길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였습니다. 진단 소견서 2건 재현 씨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클라우드 3곳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제 친정 언니에게도 파일 하나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말할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중에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가자. 우리 요즘 너무 지쳤잖아.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재현이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맥주캔을 손에 든 채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저는 창문 너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꺼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퇴원일이었습니다. 재현이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샤워를 일찍 마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병원에 가져갈 과일 바구니까지 직접 샀습니다. 저는 이미 사흘 전에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보험 계약서 사본, 카드 명세서, 클리닉 직원에게 받은 문자, 병원 후문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접수했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 및 진단서 허위 발급 혐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재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퇴원 준비로 분주한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추리니 가방 2개였습니다. 13년 치고는 가벼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맞는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병원 로비에서 재현과 나란히 섰을 때 그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안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을 내미셨습니다. 윤희야, 수고 많았다. 내가 제일 고생했어.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만큼은 아무것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쪽에 세워진 차 2대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승용차였지만 내리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재현도 그쪽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게. 그러다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혈색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3년 동안 봐온 얼굴이라 아주 작은 변화도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저 사람들이 왜? 이재현 씨, 잠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재현의 말이 잘렸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혹감 뒤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애원인지 분노인지 저는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옆에 조카분 오셔서 모시기로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현은 잡혀가는 사람처럼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딱 한 번만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카 내외의 차에 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잘못한 거 없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타신 차가 멀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딛고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서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 발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2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골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온전히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서윤이라는 사람으로서. 43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을 잃은 게 아니라 13년을 버텨온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딱 한 줄 썼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3년을 함께한 사람이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시간 전체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묶여있기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혼자 사귀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